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총리 관저의 뜻이었다. 일본 언론이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이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판 협상 중이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당국과 입장차를 좁힐 여지가 있는 건지 잠시 뒤 노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담이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시대의 시작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북미 대화에서 그 의미를 되새긴다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아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북미 실무협상팀이 조만간 만날 것이며 궁극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것을 확신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제한 조치가 정치적 보복이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제재가 국가 간 신뢰관계의 문제라고 언급했고 스가 관광장관은 한국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것이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인력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와 교육당국은 현재 막바지 실무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타결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는 뇌 MRI나 CT 자료가 없어도 치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CT나 MRI 등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도 종합적으로 치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전문의의 판단이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약관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을 통해서 북미 양국이 사실상 적대 관계 종식을 선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회동은 기존의 외교 문법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맞잡은 북미 양국의 정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호원도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안내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곧이어 남북미 3국 정상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래 처음인 이번 회동을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제안과 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며 판문점 회동 성사의 공을 북미 두 정상에게 돌렸습니다. 특히 기존의 외교 문법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면서 역사의 진전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도 이번 만남을 가능하게 한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한미 정상이 함께 최초로 방탄복 없이 최전방을 방문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은 선순환을 이루는 거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곧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이 한동안 난항을 겪어온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그리고 판문점 만남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가 만남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북미 두 정상의 동기가 맞아떨어져 김 위원장이 내년에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 대한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듯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도착 뒤 연이틀 자찬과 기대 가득한 트윗을 날렸습니다.
김 위원장과 함께 좋았고 멋진 회동이었다며 그가 매우 건강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머자나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각기 상대를 평양과 백악관으로 초청한 만큼 추가 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겁니다. Well, I just asked him outside. I said, you know what? At the right time, you're going to come over. We're going to go over there. We have a ways to go yet.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실무협상팀이 조만간 만날 것도 예고했습니다. 협상에서 서두를 건 없다면서도 궁극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만남을 요청한 건 훌륭했고 모두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북미 협상에 물꼬를 튼 판문점 회동 성과를 연신 과시하며 비핵화 협상 타결을 낙관한 겁니다. 이번 회동은 2020년 대선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CNN은 이렇게 진단하며 김 위원장이 내년에 백악관을 방문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정당성을 국제 무대에 확인시켜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며 미 대선 이전에 핵협상 타결을 도모할 수 있고 선거용 외교적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과도 맞아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혜준입니다. 네, 북미 간 이 판문점 회동에 이은 협상이 재개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미국의 협상안과 목표가 유연해진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강경파인 존 볼턴 보좌관과 미 국무부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그대로며 협상에 대한 양보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북핵 동결로 만족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미국이 내세운 목표의 핵심인 핵 폐기에 못 미치는 데다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목표를 의미하는 이른바 골대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비난받을 만한 시도라고 발끈했습니다. 트윗을 통해 안보회의 어떤 참모도 북한의 핵동결에 만족하려는 바람에 대해 논의해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도 순전한 추측으로 일축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좀 더 유연해 보입니다. 북한 제재와 관련해 지금은 유지되지만 변화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I don't like sanctions being on this country. I'm looking forward, but the sanctions remain, yes. But at some point during the negotiation, things can happen. 이에 따라 본격적인 북미 간 협상이 이뤄지는 시점에 미국의 목표와 협상 전략이 얼마만큼 유연해졌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국내산 쌀 5만 톤을 이번 달에 출항시킬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기자들에게 첫 출항 시기와 관련해 선박을 수배 중이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목표는 이번 달 중 1항차 출발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쌀은 제재 대상 물품이 아니어서 상관이 없고 수송 선박 운항 시 제재 관련 사항이 있어 해당 부분을 WFP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결의한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에 억류 중이던 국내외 선박 2척이 선주의 재발 방지 약속하에 풀려납니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억류 선박 2척에 대한 방면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면되는 2척은 홍콩 국적의 라이트하우스 원모어와 한국 국적의 피파이오니어로 모두 대북 유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됐습니다. 재발 방지 방안과 관련해 라이트하우스 원모어의 선주는 앞으로 해상 환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박을 운용하겠다고 약속했고, 피파이오니어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상시 기동하고 정부 요청이 있으면 항운 기록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온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실상 보복 조치를 내린 그 배경엔 총리 관저의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황보현 특파원.
예, 도쿄입니다. 네, 일단 이름은 말을 하지 않고 총리 관저의 의지, 뜻이 배경에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네,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아베 총리와 단독 인터뷰를 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어제 발표한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는 총리 관저의 뜻이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 이번 조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이나 국제적인 반도체 관련 제조망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총리 관저와 주변 국회의원의 강한 의향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통상 일본 언론에서 이렇게 말하는 총리 관저는 아베 총리 또는 우리 청와대에 해당하는 내각 관방 내 측근들 뜻합니다. 즉 제재 조치를 발표하는데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있었지만 아베 총리 또는 내각 관방 핵심 인사들과 유력 국회의원이 최종적으로 밀어붙여서 결정된 조치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인터뷰에서 최종 결정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규칙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칙에 맞는다며 자유무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 폐막식 때 의장을 맡은 자신이 직접 자유와 공평과 차별 없는 무역을 전 세계에 강조해놓고 불과 이틀 만에 이에 반하는 조치를 내렸다는 국내외의 호된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이번 제재가 국가와 국가 간 신뢰관계 속에 해왔던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일 신뢰관계가 크게 손상돼 기존의 조치를 바꿨다는 뜻인데 일본 정부가 그간 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신뢰 문제를 언급해온 만큼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신뢰관계에 대해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꺼냈습니다. 스가 장관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까지도 한국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심각한 신뢰관계 훼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역시 이번 제재는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조치라는 뜻이 분명해 보입니다. 현지 언론은 반도체 공정 등에 쓰이는 세계 소재에 대한 이번 제재 조치가 이미 지난 5월에 내부적으로 거의 결정됐으며 극히 일부의 정부 관계자만이 세계 소재의 확정에 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선 데 대해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한 호텔에서 열린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 오전 세션을 마친 뒤에 외교부 차원에서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대응 방침을 내놨으며 외교부 차원에선 나가미네 야스에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이 우리 기업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관심인데요.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기업들은 정부 사이의 다툼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첨단 부품 수출 규제 방침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의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다거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직 국내 업체나 중국 등 다른 나라 제품들이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해 수입선 변경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관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로 기업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2달까지 이미 수입한 재료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완성품 재고 물량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석 달 이상은 물건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 제품 생산에 차질을 주기보다 정치 협상용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더 크다는 게 그 논거입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라던가 그 과정에서 생겼었던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와 마찬가지로 과연 정치적인 이슈가 이러한 사태 해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해당 기업들은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정치 외교전 성격이 더 강한 싸움에 끼어 입장 표명조차 하지 못한 채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라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와 관련해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강조한 여당과 달리 야당은 정부의 무능 외교라고 비판하면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모두 일본의 이 조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속을 또 들여다보면 입장이 엇갈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살펴보면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자국에 미칠 타격을 일본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수출 규제의 결과는 자가당착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이 난관을 타개해 나가는데 입법적, 정책적 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이런 가운데 내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서 일본의 보복 조치 대책과 남북미 정상회동 후속 대응 방안, 또 비정규직 파업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일본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고 평화와 안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무능한 대일 외교를 주된 원인으로 꼽으면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긴급 한일 의회 교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일 외교의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저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 외교, 갈등 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일본의 치졸한 경제 보복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아마추어 외교로 무능함을 드러낸 외교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정상화에 들어간 국회. 내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할 텐데 여전히 변수가 많아요. 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여당인 민주당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됩니다. 또 오는 9일부터 사흘간은 대정부 질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가동은 되고 있지만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와 정치개혁 특위 위원장 문제가 변수입니다.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도 민주당의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북한 선박 최초 신고자와 촬영자를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며 국정조사 아니면 밝힐 수가 없다고 공세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나 대정부 질문으로 충분하다며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끌어내린 것도 다른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에서는 내분 조짐까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오신환 원내대표와 하태경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이 정의당의 이중대가 된 것이냐며 기자회견 취소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떼쓰기에 굴복한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굴복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원내대표 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협의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엇박자는 당대표의 월권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사개특위도 중요한 상황에서 공조를 이어온 야3당의 반발도 누그러뜨려야 하는 만큼 결정과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가 이번 주 안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 당사를 다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청계광장 천막에서 진행한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광화문 천막 당사를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들의 중지라며 지도부 회의를 통해서 그 뜻을 받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몽골 텐트 4동을 칠 예정이라며 날짜는 공개하지 않겠지만 오늘도 옮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재판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재판부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거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모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해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서입니다. 검찰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던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이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진그룹 총수의 부인 또는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 직원을 불법 고용에 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도우미 소개업체 수수료를 대한항공이 부담하거나 항공 비용을 공금으로 쓰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볼 때 벌금형은 이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지 못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이사장 등은 지난 2013년부터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로 국내로 입국시켜 가정부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밖에도 이 전 이사장 모녀는 해외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최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외에도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운전기사 등 9명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이들을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조 전 부사장은 남편 폭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가수 박유천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2달 만에 구치소에서 나온 박유천 씨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봉사하며 살아가겠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박유천 씨가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구속된 지 2달 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겁니다. 많은 분들께 정말 심려 끼쳐드린 거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140만 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과 치료명령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걸 봤을 때 박 씨가 짧지 않은 기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구속 이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를 통해 재사회화 기회를 주는 게 낫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은 옛 연인 황하나 씨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상습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가 박 씨를 공범으로 지목한 겁니다. 이에 박 씨는 억울하다며 이른바 눈물의 기자회견을 자처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마약을 구매하는 장면이 담긴 CCTV 등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자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에서도 3차례 마약 구매와 6차례 투약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씨는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정용 전력 소비자 김모 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누진제 적용의 근거가 된 한전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진제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곽상원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모두 14건으로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 869명이 낸 소송만 지난 2017년 6월 인천지법에서 승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소송들은 모두 패소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2억 원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사회적 기업 대표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회적 기업 대표 A씨 등 3명과 허위 취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인천시에서 사회적 기업 3곳을 운영하며 취약계층인 직원 지인들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유리를 깨고 금은방을 턴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 2대를 준비하고 역할을 나눠서 불과 20초 만에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 부산 범천동 귀금속 상가. 얼굴을 가린 10대가 둔기를 몇 차례 휘두르자 유리벽이 떨어져 나갑니다. 다른 10대 한 명과 함께 곧바로 진열장에서 귀금속 2천여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납니다. 불과 20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금품을 훔치는 데까지 한 20초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보안업체가 출동을 하더라도 근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23살 A씨. 아는 동생이나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SNS 글로 모은 10대들을 데리고 2시간쯤 앞서 울산에서도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털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훔친 게 적자 곧바로 다음 범행 대상으로 삼은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귀금속 상가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차량을 두고 역할을 나눴습니다. 차량에 한 명을 남겨도 곧바로 달아날 수 있게 준비했고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차량을 대기시켜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달아나면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범행에 이용한 이른바 대포차를 팔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른바 병풍 사건을 일으켰던 김대엽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지 3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필리핀에서 우리 경찰과 현지 이민청의 합동 작전을 통해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앞서 강원랜드에 보안 장비를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2억 5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건강 문제를 호소해 2016년 6월 시한부 기소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씨는 넉 달 뒤 해외로 도피했고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검찰과 법무부는 필리핀 측이 김 씨를 추방하는 대로 신병을 넘겨받아 국내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8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7시 반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자택에서 입원을 권유하는 8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으며 병원 입원을 앞두고 이를 거부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가족 동의를 얻어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네, 음주운전 얘기인데요. 음주운전을 하거나 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챙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사고 장면 보겠습니다. 달리던 버스 앞으로 트럭 한 대가 신호를 어기고 끼어듭니다. 급하게 속도를 줄였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죠. 승객들이 넘어지고 뒤엉키면서 버스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트럭 운전자 59살 정모 씨, 당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보험사의 음주 사실을 숨겨 보험금 3,700여만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 5억 원을 챙긴 운전자 10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낼 경우 수리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사실을 숨기거나 뒤늦게 보험 처리 접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 등을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하고 보험금 5억 원도 환수했습니다. 네, 동네 주민들이 애지중지하던 길고양이가 처참한 상태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마을에 사는 50대 남성이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CCTV 영상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김우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을 걷던 남성이 고양이를 발견하자 다가갑니다. 한동안 지켜보더니 갑자기 고양이 뒷다리를 잡고 벽을 향해 패대기 칩니다. 끔찍한 행동은 수차례 반복됩니다. 새벽에 그거를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마치 저는 매트리스를 먼지 터는 것처럼 바닥에 패대기를 6회 내지 7회를 쳤습니다. 고양이 집 주변의 핏자국이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말해줍니다. 고양이는 사건 현장 바로 옆 풀숲에 무참히 훼손된 채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길고양이였지만 2년 넘게 애지중지하며 먹이도 주고 돌봐줬던 최모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시큼수로 다 알고 있어요. 캣타워도 해주고 집도 지어주고 보금자리 모든 간식 및 모든 것을 제공하고. 건물 CCTV로 범인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최 씨는 사건 다음 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남성이 눈앞에서 고양이 가방을 들고 지나간 겁니다. 당사자는 동네 주민인 51살 김모 씨. 어처구니 없게도 범행 이후 다른 새끼 고양이를 분양까지 받았습니다. 수원에서 개인 분양으로 한 1에서 2개월 정도 되는 새끼 고양이를 2만 원에 입양해 온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평소에도 고양이를 되게 좋아했고 동네 주민들은 김 씨의 수상한 행동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도 묵직한 봉지를 인근 개울가에 버리는 걸 동네 주민이 목격했는데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검은색 봉지와 함께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겁니다. 여기에 아이들도 많이 살고 여성 거주자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예요. 운명이나 이런 쪽에. 근데 저희 주민 입장으로서 너무 이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겁이 나고. 전문가들은 상습적인 동물 학대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른 기회와 연관이 되게 된다면 폭행을 넘어서는 잔혹한 상해 범죄를 넘어서는 범죄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과거의 연구 결과입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먼저 핥히어 홧김에 죽였다며 개울가 사체는 자신이 버린 게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동물 학대 혐의로 김 씨를 입건한 경찰은 고양이를 최 씨의 소유로 볼 수도 있는 만큼 재물 손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힘든 방식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은 이들의 폭력 성향이 결국 인간을 겨냥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경악해 했던 범죄자들 중 상당수가 범행을 전후해 동물을 학대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녀자 8명과 장모, 아내까지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수는 자신이 운영하던 개 사육장에서 개를 잔혹하게 도살하는 등 동물 학대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는 개를 많이 잡다 보니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느끼게 됐고 살인 욕구를 자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 초 노인과 여성 등 21명을 참혹히 살해한 유영철 역시 어릴 적 쥐나 강아지 등에게 가혹행위를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영철은 첫 범행 직전에 개를 상대로 살인 연습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 범행에 쓸 도구를 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미성년자인 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역시 동물 학대 성향을 보였습니다. 여러 매체에 출연하며 딸과 자신의 희귀병을 극복해가는 가정적인 아빠로 그려졌던 이영학은 딸이 자신의 범행에 협조한 이유를 법정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화가 나서 개 6마리를 죽이는 모습을 봤기 때문인 것 같다.
회사 한 직원과 자신의 아내 그리고 아내와의 불륜 관계로 의심했던 대학 교수를 무차별 폭행했죠. 위디스크 회장 양진호도 동물 학대의 전력이 있습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일본도와 활로 살아있는 닭을 도살하라고 지시했고 본인이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닭을 잡아 백숙을 해먹었을 뿐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었죠. 동물학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외국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동물학대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해외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모든 주에서 동물학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학대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주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5년 이하의 징역, 일본도 최근 의회를 통과한 개정 법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우리 돈 5,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도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처벌 강화 요구가 나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을 최대 3년으로 높이고 동물학대 유형을 세분화해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밖에 심리치료 등의 재범 예방 프로그램이 처벌과 병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개선하자는 법안 등도 발의됐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개 식용 반대 여론과 함께 동물학대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식용견 시장으로 꼽히는 부산의 구포 개시장인데 이곳이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지원 약속 그리고 상인들의 결단 끝에 60년 역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식 우리에 실린 개들이 시장 밖으로 옮겨집니다. 트럭에 빼곡히 실린 개들은 도축을 앞두고 있었지만 시장이 폐업 절차에 들어가면서 85마리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한국에서 입양을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저희 HSI에서 이제 해외 입양을 보낼 예정이에요. 식용으로 갇혀있던 개들이 구조된 건 부산 구포시장의 상인들이 더는 도축과 유통을 하지 않기로 지자체와 협약을 맺으면서 이뤄졌습니다. 6.25 전쟁 이후 구포시장 한쪽에 들어선 개시장은 한때 100곳이 넘는 가게가 영업할 정도로 번창했지만 식용 반대 여론과 함께 학대 논란에 휩싸이며 급격히 쇠락했습니다. 2년 전 시장에서 탈출한 개가 다시 끌려 들어가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논란에 불이 붙었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10여 곳의 가게는 60년 역사를 끝으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이기 때문에 부산시 발전과 북구 발전을 위해서 저희 상인 여러분께서 과감한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지금도 감사 생각합니다. 구포시장의 식용견 도축은 오늘부터 모두 중단됐습니다. 개시장 상인들의 폐업은 지자체의 지원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상인들에게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업종을 바꾼 상인들이 다시 장사할 공간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반려견 쉼터, 또 반려견 복지센터, 반려견 카페 이런 부분과 함께 반려복지와 함께 문화가 함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다른 지역의 개시장들도 문을 닫아야 한다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네,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가 3시간 넘게 막판 실무 교섭을 벌이고 있는데 양측의 의견 차이가 상당해서 타결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보도국 행정부입니다. 네, 실무 협상 아직도 안 끝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1시에 시작된 실무 협상은 3시간 반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막판 실무 교섭은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이 어제 부교육감 회의 결정에 따라 연대회의 측에 긴급 협상을 제안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도 협상 중인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상당해 타결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는 일단 국업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6.24% 인상과 다른 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과 같은 교육 공무직을 초중등 교육법상 교직원에 포함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기본급만 1.8% 올리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대회 측은 이를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당장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럼 이 실무 협상이 끝내 결렬이 될 경우 이 학교 비정규직 연대 내일 파업에 들어갈 텐데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네, 학교 비정규직 연대는 실무 협상과는 별도로 내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대 회의에 참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공무직 본부, 여성노조 등 3개 노조 공동대표단은 어제 오후부터 청와대 앞에서 연좌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 조합원은 9만 5천여 명으로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66%를 차지합니다. 이들 중 5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연대회의 측은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는 파업 첫날인 내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어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집회에 합류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급식과 돌봄 차질이 예상됩니다. 2년 전에도 급식 차질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2017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5,000여 명이 파업했을 때 1,929개 초중고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올해 학교 비정규직 연대 조합원이 당시 7만 5천 명에서 2만여 명 늘어난 만큼 올해는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에 대해서 교육당국은 비상체제 돌입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어제부터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대비해 한 라인을 구축하고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파업에 참가할 예상 인원을 집계 중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식단 간소화나 빵이나 우유 등으로 대체 식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돌봄 교실 등에 대해서는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해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할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 개인별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거나 단축 수업 등 학사 운영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육당국은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등 취약 부문을 실시간 점검하고 긴급 사안 발생 시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김주균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현재 교육당국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막판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에 학교 일선에선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박정호 정책실장과 관련 얘기, 노조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아직 실무 협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데 좀 분위기라든가 좀 들려주실 얘기가 있나요? 예, 지금 장소를 이동해서 계속 교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근처로 왔는데요. 지금 뭐 특별하게 새로운 안이 나오거나 하진 않았고, 네. 원론적인 수준에서 서로 지금 아직 대화가 오가는 걸로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장소를 옮긴 상황이고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가 좀 팽팽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비정규직 연대 측이 주장하고 계신 요구사항,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파업의 배경이 되겠죠?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 건지? 예, 앞에서 리포트에서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 비정규직들의 임금 수준이 네. 공무원 최하위 직급, 그러니까 구급 대비해서 한 60%에서 70% 수준입니다. 네. 이 수준을 문재인 정부 한 3년간 유향후에 3년간에 걸쳐서 80% 수준으로 맞추는
임금 인상 로드맵을 만들자 이 요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돼서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 달라. 다시 말해서 교육공무직이라는 이 신분에 대한 법제화를 해달라는 두 가지 요구를 가지고 지금 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관련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하는 건가요? 당장 파업 직전에 타결되기는 뭐 쉽지 않은데 향후에 이와 관련된 로드맵이나 법제화와 관련된 PF 구성 등 향후에 노사 양측이 이제 성실하게 대화 임해서 같이 이 합의안을 좀 충족하겠다 이런 큰 원론적인 합의만 이루어져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비정규직 연대 회의의 요구 사항과 교육 당국의 입장에서 가장 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대목은 어느 부분인가요? 예, 뭐 당장 지난번 교섭까지 기본급 인상에서 저희 노조가 대략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 대략 퍼센테이지로 하면 한 6.24% 정도 인상을 요구했는데 이제 교육당국은 현재 공무원 인상률 수준이 1.8% 수준만 지금 가지고 나온 상황이라서요. 이 부분이 가장 큰 간격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당국은 기본금 1.8% 인상안을 제안하고 있고 여기에 이거 말고 다른 조건은 좀 수용 불가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른 뭐 근속수당이나 다른 복리후생수당에 대해서는 전혀 인상이나 진전된 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급 인상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타협이 이루어져야 다른 부분에 대한 또 협의가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예, 그렇죠. 기본급 인상이 가장 현재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에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뭐 급식이 중단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요구안하고 지금 요구안하고 어떻습니까? 비교하면? 그때는 이제 근속수당 요구가 좀 제일 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근속을 할수록 정규직과 임금 수준이 간극이 벌어지는 문제와 관련돼서 근속수당을 3만 원 정도 요구하는 요구안이었고요. 지금은 좀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대략 80% 수준을 저희 목표로 잡고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그리고 가장 마지막 파업, 마지막 교섭을 중요한 교섭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2017년도에 이어서 크게 뭐 여건들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건데 좀 구체적으로 임금이라든지 복지 문제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라고 보시는 건지 대표적인 좀 사례를 꼽아주시죠. 뭐 임금 수준이 가장 큰데요. 임금이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학교가 이제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방학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학교 비정규직들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월급이 안 나오게 되죠. 네, 이런 문제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실제 지금 60에서 70% 수준이라는 임금 수준도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 또한 이제 갈수록 근속이 쌓일수록 임금 간극은 더 커지고 있어서 정규직과의 간극이 이 문제 해결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명절 휴가비나 맞춤형 복지 포인트 아니면은 정기 사교육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받고 있는 그 복리후생 수당들이 정규직과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 수준에 대한 보전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임금은 현재 수준에서는 사실은 최저임금 보존금을 지급해야 될 정도로 다시 말하면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당국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안 하기 위해서 보존금을 별도로 챙겨줘야 될 만큼 기본급이 낮은 수준입니다. 수준을 좀 80% 수준까지 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유령 같은 좀 신분이고 명칭도 지금 제대로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어떤 분을 보고 뭐뭐 양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여사님이라고 하고 뭐 어떤 데는 선생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명칭도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학교 비정규직들의 신분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좀 법적으로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정부 당국에서 이런 요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급여 문제나 복지 문제를 떠나서 호칭에 대한 부분
예로 드신 부분이 지금 모모 양이라고도 했고 어떤 여사님이라고 했다는 부분은 좀 예. 저도 새롭게 들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다른 업종과 비교해서 지금 예를 들어주신 부분들은 정규직과의 어떤 간극을 말씀하신 건데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과 비교해서 더 그 간극이 크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학교 비정규직에 계시는 분들이 네. 오래전부터 이제 노동조합으로 이제 다들 조직이 되셔서 모이셔가지고 그동안 교섭을 통해서 많은 처우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처우 개선 효과를 언제까지 계속해서 매년 노조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차별이 지속되는 상황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런 판단이고요. 올해가 그 마지막 목표를 향해 가는 마지막 기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좀 더 큰 파업이고 좀 더 많은 규모의 인원들이 참여하는 파업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면 우리가 언뜻 드는 얼굴들은 일단은 급식 부분이 있고 또 돌봄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밖에 또 어떤 업무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뭐 대략 크게 잡으면은 70개 직종들, 네. 지금 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직종만도 50개 가까이 되는 굉장히 많은 수가 나고 전체 인원 비율로 따지면은 교직원 전체의 한 43% 정도를 차지하는 큰 비중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급식 종사자들 외에도 행정실이나 교무실이나 과학실에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네. 예, 그리고 강사 직군들도 최근에 많이 계시는데 초등 스포츠 강사나 영어 전문 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 그리고 학교를 이제 뭐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우리 미화 청소 선생님들, 그리고 밤에 학교를 지켜주는 당직 선생님들, 예, 이렇게 많은 직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들어보면 아이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좀 만나는 분들이 주로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예. 지금 협상 중인데 타결 가능성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또 내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어떤 일정들이 좀 잡혀 있는지 직접 끝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오늘 뭐 장소를 옮겨서 계속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막판까지 노조 입장에서는 네. 최종 타결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밤샘 교섭이라도 할 예정이고요. 현재 세계노조 대표자도 지금 청와대 앞에서 48시간째 노숙 농성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좀 더 책임 있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나오셔서 교섭에 임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실무 교섭에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타결에 대한 전망은 밝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내일 파업은 파업대로 지금 광화문에서 전체 전국에서 한 4만여 명 정도 집결하는 집회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잡혀 있는 일정은 총 파업 4일인가요? 예, 일단 3일 이상 파업을 잡고 있고요. 예. 네. 예. 네, 그럼 추후 타결 과정에 따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급식 문제도 그렇고 이 방과 후 돌봄 문제, 맞벌이 부모는 아마 특히나 마음이 쓰이는 대목일 텐데요. 이런 가정을 위해서 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을 방과 후 돌봄센터로 운영하기로 한 지역이, 마을이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소개합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오후 시간, 아이들이 아파트 관리 건물로 하나둘 들어옵니다. 방과 후 돌봄센터입니다. 또래 친구들과 놀며 책도 보고 그림도 그립니다.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 뛰어놀 놀이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집에 혼자 와가지고 혼자 기다려서 있어요. 지금은 돌봄센터에서 가니까 좋아요. 맞벌이 하느라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던 학부모들은 전문 강사가 돌봐주는 이곳이 딱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맞벌이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조금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 돌봄을 오면서부터는 저는 되게 만족하고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 굉장히 가고 싶다고 하고. 경기도 용인시가 아파트 관리 건물이나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을 아이 돌봄센터로 활용합니다.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동원하는 셈인데 오는 2022년까지 46곳을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나 지역 아동센터 등에서 돌보는 초등학생이 전체의 7%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성과와 또 잘못된 부정적인 부분들을 잘 염출해서 그걸 피드백해가지고 정말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용인시는 이와 함께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자녀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0.39점 차이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나온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교육청의 평가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사목 상산고 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편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여러 개 발견됐다면서 정상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상산고는 기준점을 넘긴 84.01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산고는 이런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에게 2번이나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상산고 지정 취소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Whose cameras are these? Whose cameras are these? No, this is your position over here. Why? This is everyone's position here. Everybody. Everybody is here. No. Come on. Okay, Sam, down here with these two. Right here. What's happening here? All right, everyone get from the side. Oh. 잠시만요. Get out of the way. Move. Hey, come on. Come on, move. Hey. Come on. Move. Guys. Wait till they move. Come on, guys. Wait till they move. Thank you, Mr. President. 됐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Where are they going? Guys, move to the. Where are they going? Hey, Trump, President! 그만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당신들의 사례 아닙니까? 앞으로는 보험사가 MRI나 CT 결과를 이유로 치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치매 진단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보험사들에게 약관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치매보험은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진단서로 발병을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해왔는데 일부 보험사가 CT나 MRI 등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금감원이 이번에 개선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CT와 MRI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도 다른 검사에서 종합적으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해수욕장이 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해수욕장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는데 피서객들 반응도 엇갈리고 허술한 안전 대책도 문제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남성 2명이 갯바위에 고립됐습니다.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습니다. 해경대원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강한 파도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남은 고립자 1명, 현재 해안가에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먼바다 쪽으로 떠밀려가던 피서객 2명이 해경의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모두 문을 열기 전 해수욕장에서 난 사고입니다. 더욱이 이번 달부터는 해수욕장이 개장하지 않아도 언제든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법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지 않은 해수욕장에 들어가면 단속되거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피서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위험성은 있죠. 어딜 가나 위험성은 없을 수가 없죠. 이안이나 이런 것만 없으면은 크게 문제 생길까요? 문제는 안전 대책입니다. 성수기에도 부족한 안전 요원을 1년 내내 배치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장 전 해수욕장에는 안전 요원이 없습니다. 물놀이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만큼 구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뒤늦게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전후에 안전 요원을 연장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상황이나 안전 요원을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고 문제점이 많죠. 법은 바뀌었지만 당장 만족할 만한 안전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피서객 스스로 구명조끼를 입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경북 지역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걸린 환자가 잇따라 숨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예천에 사는 77살 A씨가 지난달 24일 SFTS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울진에 사는 77살 B씨는 SFTS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받던 중에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 경북에서 SFTS 증세로 숨진 사람은 모두 3명입니다. 지난 30일 K리그1 서울 울산전에서 발생한 핸드볼 반칙 오심 논란과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이 당시 심판 판정을 오심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심판평가회의를 열고 서울 수비수 김원식의 핸드볼 장면이 반칙이 맞는다는데 대다수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VAR, 즉 비디오 판독 과정에서 주심은 크로스가 굴절돼 김원식의 팔에 맞아 핸드볼로 보지 않았지만 심판평가위원들은 김원식이 팔로 공을 쳐내는 모습이 있어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은 주심의 판정을 오심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자 테니스 유망주 권순우가 윈블던 대회에서 세계 랭킹 9위 강호와 잘 싸웠지만 아쉽게 2회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세계 126위 권순우는 대회 1회전에서 하천우프와 치열한 스트로크 싸움을 벌인 끝에 1대3으로 졌습니다. 권순우는 한 세트를 뺏는 등 선전했지만 상대 강서브와 효율적 경기 운영에 밀려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 수준에 근접했던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무팀이 선수 선발을 중단한 데 이어 실업팀 하위원까지 해체 위기에 놓이자 아이스하키협회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남자 아이스하키는 지난 2년 동안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하며 꿈에 그리던 월드 챔피언십으로 승격해 세계 최강 팀들과 당당히 맞섰고 올림픽 본선 무대에도 서며 소중한 자양분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수준에 접근했던 우리 아이스하키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군체육부대가 아이스하키 선수 모집을 중단한 데 이어 세계의 실업팀 중 하나인 하이원이 해체 위기를 맞은 겁니다. 매년 30명 안팎의 선수들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위기가 심각해지자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이원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이사진에서 아마 이런 결정을 내렸을 거다라고 짐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결정권자들하고 저희 이제 부회장단해서 이제 미팅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이원은 원래 우리나라와 일본, 러시아의 연합리그인 아시아리그 불참만 선언했었지만 최근 코치진과 선수단 전원의 계약이 만료된 가운데 이제는 구단 해체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이원이 해체될 경우 실업팀은 안양한라와 대명 두 팀만 남게 되는데 이 경우 국제 경쟁력 약화는 물론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 획득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평창의 영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대책 마련에 나선 협회의 노력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범주엔 인도 법안으로 촉발된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면서 2014년의 우산혁명처럼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콩 반환 22주년을 맞은 어제 일부 시위대가 입법회 건물에 진입해 점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희청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콩 주권 반환 22주년 기념일을 맞아 홍콩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부 강경 시위대는 국회격인 입법회 건물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건물을 둘러싼 금속 펜스를 떼어내고 유리창을 깬 시위대는 현지 시각 어젯밤 9시 입법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회의실을 점거한 시위대는 스프레이로 벽에 걸린 홍콩 자치정부 상징물을 훼손하고 구호를 썼습니다. 연단에는 옛 영국 식민지 시절 홍콩 깃발이 내걸렸고 역대 행정장관 초상화가 훼손됐습니다. I'm deeply worried that if the government still does not respond to the demands of the protesters in a political way, there will be a violent crackdown. 당국의 퇴거 요청에도 점거가 계속되자 3시간 뒤 경찰이 입법회 진입을 시도했고 시위대는 충돌을 피해 입법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밖에서 체류액을 쏘는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고 경찰은 1시간쯤 지난 뒤 입법회 건물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갈수록 시위가 격화되면서 2014년의 우산혁명처럼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Well, I think this is going to go on for a real long time if the government does not withdraw the bill completely and does not express or have any actual plan to rebuild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people and its regime. 평화로웠던 시위가 입법회 점거 등과 같이 과격화되면서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정부에 역공의 빈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네, 어제 벌어진 시위 과정에서 5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 가운데 3명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의원관리국은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시위를 벌이던 시민 5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의 일부 강경 시위대가 한때 입법회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홍콩 자치정부에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 담당 판공실 명예 담화문을 내고 이번 폭력 사건에 경악과 분노한다면서 홍콩 정부가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을 하고 처벌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홍콩 담당 기구인 홍콩 특별행정구 담당 판공실은 또 일부 극단적인 시위대가 입법회 건물을 공격해 함부로 파괴했다며 폭력은 홍콩의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상업적인 목적의 고래잡이를 31년 만에 재개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일부 고래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할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원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이 상업용 고래잡이를 31년 만에 재개한 첫날, 홋카이도 쿠시로에서 출항한 포경선이 잡은 밍크 고래를 싣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ね、最高の一日を迎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商業芸大会、本当に最高ですね。最高の大きないいクジラも取れましたし、最高の一日です。 일본 수산청은 올해 잡을 수 있는 고래의 상한선을 밍크고래 171마리, 브라이드고래 187마리, 보리고래 25마리로 정했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100년 동안 계속 잡아도 개체 수가 줄지 않는 수준으로 쿼터를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이 서식지와 습성이 서로 다른 여러 개체군을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통계 착시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북방 밍크고래의 개체 수는 20만 마리로 멸종 위기와는 거리가 있지만 일본과 한국 근해에 서식하는 밍크고래 개체군은 오랜 폭염과 혼액 등으로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북태평양에 사는 브라이드 고래는 서로 다른 행동 패턴을 지닌 5개 개체군으로 나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일본 학자들은 이를 부정합니다. 각 개체군의 차이를 인정하면 사실상 포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제포경위원회 과학위원회 소속 해양생물 전문가인 저스틴 쿡은 일본 과학자들은 연안에서만 자료를 수집하고선 북태평양 전역의 브라이드 고래가 하나의 개체군에 속한다고 주장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밖에 일본이 포경 대상으로 지목한 3종의 고래 중 가장 큰 보리고래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위기종으로 개체 수가 차츰 늘어나는 추세지만 멸종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경호 요원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오거나 조련사에게 개를 찾아오는 잔심부름을 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주장이 나와 의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으로 1일 폼페이오 장관과 가족의 국무부 외교경호실 이용과 관련해 미 하원 핵심 상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4월 폼페이오 장관의 경호 요원은 중국 음식을 식당에서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장관도 없는 차를 타고 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 때문에 경호 요원들 사이에서는 권총찬 음식 배달부란 푸념이 나왔다고 내부 고발자가 주장했습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주연 배우 톰 홀랜드가 오늘 개봉에 앞서 국내 취재진을 만났는데요. 마블 시리즈의 한 자락을 마감하는 이번 작품에 대해 홀랜드는 아이언맨의 빈자리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전합니다. 영화 홍보차 3번째로 한국을 찾은 스파이더맨 역의 톰 홀랜드. 기자간담회에서도 영화에서처럼 장난기 넘치는 소년 모습 그대로입니다.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행사장 조명을 꺼달라고 한 뒤 오히려 국내 취재진을 촬영하는 진풍경을 연출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아이언맨 역을 맡았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빈자리를 채우려다 보니 부담감을 느꼈다며 속내도 털어놨습니다. I mean, I could never replace Robert. You know, he did an incredible thing, and I would say created the most iconic cinematic character of all time. Obviously, his absence it's a big one, and it was quite daunting going into making a film like this without him, because I've always made these films with him. 그렇다 보니 다정한 이웃이었던 스파이더맨은 이번엔 전 세계를 구하는 존재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만큼 더 매력적인 히어로라는 게 홀랜드의 분석입니다. And he's not the perfect superhero, and I think that's what makes him so lovable, is that he's relatable. No one in our world is perfect. It's just not possible, and I think he represents everyone in that way. 함께 내한한 배우 제이크 질렌할은 봉준호 감독과의 우정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의 공식 내한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앞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에 출연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He's just a kind man, also generally, and I called him up and asked him if he would recommend a place to have dinner for me and Tom, and he did. He emailed me back, and we had dinner there last night at the restaurant that he recommended. 앞서 이번 영화는 수요일 혹은 목요일이라는 관례를 깨고 화요일인 오늘 개봉을 택하며
변칙 개봉 논란으로 도마 위에도 올랐습니다. 마블 세계관의 세 번째 국면을 마무리 짓는 작품인 만큼 최종 흥행 성적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영화 나라말싸미의 제작사 측이 출판사 나노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나노계 책 훈민정음의 길은 영화 나라말싸미의 원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작사인 영화 두둥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신미 스님이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이 책이 출간되기 훨씬 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작사는 시나리오 계획된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해 기획 개발을 진행했고 훈민정음의 길 저자인 박혜진 작가와 자문 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을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천태만상 인간세상 꽃배달은 싸다구 1854900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날에는 싸다구 플라워.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는 내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문영이 만들어가는 미래.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 무더위의 기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1도까지 올랐는데요. 강원 영서와 대구, 경북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특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대구의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북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 영서에도 내려졌는데요. 이들 지역은 당분간 33도 안팎의 뜨거운 날씨가 이틀 이상 계속되겠습니다. 낮 동안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1도, 대전과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춘천과 대구의 기온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동풍이 더해지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강한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더위 속에 내일은 경기 북부와 영서 남부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이번 주말 다시 북상하면서 영남과 전남, 제주도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어린이와 노약자는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뉴스큐 잠시 뒤 2부가 계속됩니다.